코스피가 지금 실시간이다. 어우, 야. 이 정도면 저거 뭐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8.54, 2.84%가 떨어졌다. 야. 환율 올라가는 것 좀 띄워주세요. 지금 환율이 1413원이에요. 지금. 그거 띄우려면 한 3, 4분 있어야 돼.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환율 PD 생일인데 자꾸 일시키지 말어. 그 환율도 제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율도 1,413.30원, 4.3원. 야. 이게 참. 근데 최근에 이제 일입니다. 환율 오르는 걸 가지고 그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이런 헛소리를 했다고 막 분기탱천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최 기자 이거 환율 오르는 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 아니 환율 오르면 우리가 파는 물건이 수출기업들이 더 가격 경쟁력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듣고서 와 이분들은 무슨 우리가 재고 쌓아놓고 장사하는 나라도 아니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입 물품이 그만큼 오르면은 민생은 더 어려워지죠. 그 생각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죠. 네. 원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돼 수입해서 있어서 재가공해서 파는데 석유화학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건 안정세예요. 안정 예측 가능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거지. 경제라는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한번 느끼는 게 주식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다들 안 바뀌시네요. 이거는 국장하시는 분이 여기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네. 일단 전 주가 웅진에너지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만 원어치면 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58원에 상폐됐나? 그래가지고 제 상폐 한번 당해봤어요. 전 이재명 정권 들어서는 순간 발언 미주로 돌아섰습니다. 저만 답답한가요? 저는 88,000원 삼성전자 샀다 72,000원에 팔았어요. 나는 마이너스 손이야. 요즘 삼성전자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떨어졌더라고. 오늘 또 떨어졌어요. 그 돈 빼서 아파트 샀더니 올랐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띄우지 말라고 이거를 제가 침착하게 진행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 거 갖고 계세요? 얘기 안 해요. 그냥 큰 회사 갖고 있어요. 이게 주식이 왜 떨어졌나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장 많이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거겠죠.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 관세 협상 때문인데 저도 이 관세 협상 잘 됐으면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 한국에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그것은 선불이다. 먼저 쏴라. For front. For 프런트. For up 프런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프런트업인가 아무튼 제 기억에 안 나.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아무튼간에 선불이다. 거기다가 더 이어갑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은 3,500억 불에서 더 늘리라고 한국에 압박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애초에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3,500억 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돈인데 3,500억 불은 그나마 이제 베이스죠. 거기다가 더 올리라는 건데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뭐 1,500억 불 뭐 몇 가지 더 붙는 게 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더 붙는데 지금 이거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 이 출구는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전략을 굉장히 잘못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500억 불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대처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여야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막 너 왜 못하냐 이렇게 몰아치지 않아요. 우리도 3,500억 불이라는 이 투자 그리고 이제 25%의 관세가 나라 전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어쨌든 협상을 성공적으로 결론짓기 위해서는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협상 그리고 그 밥그릇을 깨는 게 그렇게 지금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막 초선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막 반미 시위 막 하고 있고 뭐 양키 고홈 막 이런 구호 외치고 있고 미국 제품 뭐 불매 운동한다 이러면서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의 위치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상에서 우리가 뭐 자주적으로 혹은 우리가 할 말은 하고 물론 그런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자동차든 반도체든 팔아먹어야 되는 시장이고 우리가 훨씬 을의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과도 좀 회담을 좀 잘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불필요한 반미구호가 막 이것저것에서 튀어나오고 있고 김인석 총리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너무 또 4대 1로 진행을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제가 반박을 한번 해보자면은 네네. 반박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이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금액이 이게 정도껏 수준이어야지 3,500억 불이 기본 베이스라는 거냐. 기본 베이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일단 반박이 제기가 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 요거 3,500억 불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액수를 제한을 하고 이거 내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뭐 반미 감정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500억 불이라는 단어는 미국이 먼저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확인됐어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7월 한 31일쯤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은요. 우리가 2,500억 플러스 2,000억 플러스 1,500억의 그 관세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합의를 맺었다라고 거기 게시물에 써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잘된 협의였다. 3,500억 불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그때 뭐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합의였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결국은 이겁니다. 25%에서 15%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게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든 우리가 제안을 했든지 간에 이재명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3,500억 불에 대한 그 옵션도 바뀌고 있다는 게 뭐 민주당 여당 측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먼저 요청했다는 보도자료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자 들어보세요. 민주당이 먼저 요청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 그때 그 3,500불을 받고 만약 그 자리에서 이게 너무나 엄청난 액수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 이미 판을 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성공적인 합의라고 다 도배를 했었어요. 엄청난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막 어떻게 보면 증시도 좀 반짝 상승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사실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말이 달라졌어요. 이게 보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즉 미국과 협상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공개를 안 했죠. 국민들한테 협상안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협상안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보여줬어요. 협상안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협상장에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와가지고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쌀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 안 하기로 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 3,500억 불에 대해서는 보증 형태로 하기로 했다. 근데 미국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보증 형태가 아니라 직접 투자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거짓말을 한 주체가 누구일까? 돈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일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3,500억 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는 망했다 싶었는데 그게 문제였으면 그때 판을 엎었어야 돼요. 반대 사례가 뭐가 있냐?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이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기는 전술을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정말 나는 트럼프의 친구다 이러면서 완전히 친미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르헨티나 국민한테 뭐 굴종적으로 느껴지든 뭐 어떻든지 간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얻어낸 결과를 보시면 아르헨티나 대미 수출액의 80%를 무관세로 미국과 합의를 받습니다. 80%가 무관세예요. 완전한 성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관세가 10%입니다. 우리는 지금 25% 맞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투자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먼저 200억 불에 달하는 통화 수합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챙겨준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반미적인 행보 가져가고 있고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하러 가기 전에 뭐가 했습니까? 우리 뉴욕에서 우리 민주노총 그 김민웅 씨, 김민석 아저씨 형이 거기 미국 가가지고 막 반미 구호 외치고 양키 거홈 외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저기 후티 반군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맹 시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미적인 행보를 가져가면 이거는 사실 미국한테 트집 잡을 수 있는 건덕지만 더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1대1로 정말 맞짱 떠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느냐, 미국과 디커플링을 완벽하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우리 경제가 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 파악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솔직히 3,500불을 주는 거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너무나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우리한테 타격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협상을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 원인은 미국한테 있는 듯이 지금 몰아가고 있다. 반미 선동이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거죠. Drop the beat.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였다 달랐을까요? 그렇게는 안 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5,500억으로 계약을 했죠. 근데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니까 크게 영향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3,500억 달러 해버리면 85% 아닙니까? 그럼 외환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그때 김용범 실장이 발표한 게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이랑 달라졌다. 처음에는 직접 투자의 내용이 없었고 보증 그런 부분에서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일부만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미국이 지금 말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말을 바꿨다고 네,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정확히 워딩 따면은 김용범 실장 말에 따른 미국이 요구한 직접 투자 방식은 당초 합의 내용과 다르다. 협상 당시엔 대부분 대출 보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가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미국이 말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질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불에서 더 늘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저는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그거라고 봐요. 약간 압박을 더 넣기 위한 하나의 어떤 페이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받아내고 있는 받아내고 싶은 3,500억 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거예요. 너희가 먼저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 얘기냐. 빨리 그거를 선불로 하든 뭘로 줘라. 약간 이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그때 미국 가서 회담하기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는 이상한 글이 올라오고 이재명 대통령 압박하는 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트럼프 그 백악관에서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그 백악관 방문 영상을 보면 굉장히 홀대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백악관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사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여요. 영상에. 그 백악관 기둥에 가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그 한 일주일 뒤인가 폴란드 대통령이 왔을 때는 아예 백악관 처음부터 에스코트 하면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폴란드 대통령을 대했던 백악관의 태도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했던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아주 감정이 껄끄러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한미 협상 그리고 한미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스탠스가. 그리고 나서 지금 막 타임즈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 탄핵당한다라고 좀 호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아예 처음부터 국민들 앞에 돌아와가지고 3,500불 미국이 내라고 한다.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만약 처음에 그랬다면 모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혹은 야당 앞에서 이실직고 하고 같이 방법을 찾았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거다. 근데 지금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것도 맞아요.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발언이 약간의 간극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이 대통령도 협상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메시지가 지금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여당 일각에서 그리고 김민석 총리 물론 뭐 본인은 그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고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혼란한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 제 의심은 뭐냐면 3,500억 불을 한국이 제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모든 거를 다 포함된 올 인클루딩으로 3,500억 아니요. 그냥 트럼프 미팅 만남 비용이지. 비용. 그래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의심하는 건 김정관 저기 산업부 장관이랑 저기 누구야 그 여 본부장 있잖아. 통상본부장. 네. 그분이 스코틀랜드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미국이랑 만나가지고 뭐 이거 세트 만나러 갔죠. 트럼프 관련해서 뭐 이거 관세 얘기했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그때 3,500억 불을 우리가 드릴 테니까 일단 만나달라라고 해서 그래 만나자 하고서 만나서 1,000억 불 가스 구매 1,500불 더 얻어맞고 와서 그 내용을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조각이 맞춰지거든.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싸울 때도 미국이 싸울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싸우잖아요. 가스 얘기 안 하잖아. 1,500억 불 얘기 안 하잖아. 협상 전에 100% 합의가 된 내용 3,500억 불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돼. 그냥 절대 지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물고 뜯어진단 말이에요.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3,500억 불은 니네가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두들기 패면 돼. 라는 그 미국 사람의 그 스타일이나 그리고 미국 애들이 말을 바꾼다는 건 조금 제가 이때까지 거래하면서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3,500억 불을 우리가 먼저 드릴 테니까 만나주십시오 했던 게 제 의심이 맞지 않을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이번 외교협상 관계에서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 쪽에서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왜냐면은 미국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그때 처음 갔다 와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3,500억 불 김용봉 정책실장이 뭐 보증으로 하기로 하고 나중에 뭐 분할로 하기로 하고 이런 얘기할 때 미국에선 바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9대1로 해서 우리가 90% 가져가는 거다.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거기다가 지금 야 너네 이렇게 말 안 통할 거면 우리 더 달라고 그럴 거야. 라는 일종의 추가 요구를 할 뿐이지 그동안에 말을 바꾼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걸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면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한 협상이다 이러면서 뭐 하나 숫자 하나를 안 내놨었어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언론이 잘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페이스메이커니 이런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협상을 맺어왔다는 숫자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합의문도 없어. 아니 합의를 하고 하는데 합의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약을 하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잘했다고 그러지?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돼요? 저는 미국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잘한 협상이야 그냥 이렇게 떼어보고 어떻게든 뒤로 이걸 깎아보려고 했겠죠. 자 근데 깎아보려고 할 때의 문제인데 협상력을 가져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친구가 막 밖에서 나오라 그래. 계속 나오라 그래. 근데 이거 어떡하지 나가고 싶은데 근데 뭐라고 핑계대요? 치킨 사줄게. 아니 일단 우리 집에 와이프 계시니까 극전층이네요. 아니 그러잖아요. 집에 저희 집사람이 못 나가게 못 가 이렇게 핑계를 대면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저렇게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회 우리나라 야당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줘 좀 깎아줘 라는 식의 협상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하질 못했잖아요. 왜? 첫 번째 거짓말을 했으니까. 야당한테 잘했다 그랬잖아. 국민들한테 다 잘했다 그랬는데 야당이 뭘 해요? 할 수가 없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야 3,500억 불을 불렀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했으면 야당이 그래 3,500불 줘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야 그런 협상 어떻게 하냐 못 준다 했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못해?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협상력을 깎아먹은 거야. 근데 그 협상력을 깎아먹은 거 플러스 뭐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스탠스 그리고 평소에 미국에 대해서 가져갔던 것들이 청구서로 더해서 미운 놈이었던 거야. 지금 145개국 그 정상들이 모인 만찬자리에도 불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요 그런 것들이 야 우리 너네 계속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어라는 약간의 강경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강경 전략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냉철하게 봐야 돼요. 저는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3,500억 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진들이 야 돈 좀 빌려줘봐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돈 빌려주는 게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잖아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 주면 버틸 자신이 있냐고요. 우리 미국하고 뭐 단절할 거예요? 아니, 외교는 실리예요. 그러면은 뭔가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친미예요. 예, 저는 여기서 사실 중국과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면은 돈을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중국과의 스탠스는 명확하게 하지도 않아. 이 상황에서 오히려 비자 안 해주면 투자 안 해? 이런 이야기의 강경 정책 과연 실리적으로 도움이 될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례를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관세 협상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룰라 대통령을 겁나 욕했어요. 원래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그 두 나라는 원래 안 좋은데 아르헨티나 역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도 한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우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파로 바뀌자마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의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리면서 남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다시 남아메리카에서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르헨티나가 최전방에서 막겠다라고 하면서 막 볼리비아한테도 막 뭐라 하고 막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얼마나 내 말대로 잘해. 그러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톱 들고 와가지고 그 행사장에 미 시팩 행사장에 와가지고 일론 머스크 옆에 서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당시 그 규제 효율부로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전기톱으로 그거 없애버리겠다 이런 퍼포먼스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이 뭐 저렇게까지 아첨을 부리냐, 너무 딸랑거리는 거 아니냐, 조롱의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그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걸 얻어냈거든요. 아르헨티나 지금 경제가 다 호황이에요. 다시 다 돌아섰어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저는 아까 김정일 최고위원과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강경책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저는 피하고 있다고 봐요. 도망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게 되면은 너 3,500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추궁, 그리고 너 왜 거짓말하냐? 라는 추궁 당할까 봐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더 문제지. 그러니까, 그럼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난 너무 처음으로 쪽팔린 거예요. 그렇기도 이거. 하고 이재명은 배달받는 거 좋아하지 어디 가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또 데블스 애드보킷이 돼갖고 한 번 더 네네 말씀하세요. 반론을 제기해 본다면은 그럼 미국을 선택해라, 친미가 되어라 이런 거면 우리가 그럼 중국을 여기서 완전히 무자르드 잘 수가 있냐? 그러니까 친미 선언을 하라는 것인데 네. 중국은 또 우리 무역 파트너 한 2등 3등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잘 정리가 할 수 있겠냐? 아니 그 한한령 때 당해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네. 잘 살아남았잖아. 아. 그거라니까. 그 태도를 원한다. 아니 그러니까 한한령 우리가 경험했잖아. 그럼 중국한테 단절당하는 거 한 번 더 경험해도 뭐 또 있겠지 이런 생각이지만 미국이랑 단절한 적 있어 70년 동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왜 생각을 새로운 카오스로 들어가려고 해? 여기에 대한 반론을 명확하게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최현민 기자님이랑 또 결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나라고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이 미국과 1, 2를 다툴 거예요 아마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미국은 우리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지금은 좀 안 좋은 관계에 있어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미국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만약 미국의 어떤 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중국은 주변 나라들의 본인들의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 나라 경제를 완전히 죽여버리거나 정권을 교체해버리거나 이런 극단의 방법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결코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쇄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위라든가 뭐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친중 국가들이거든요. 대부분. 결국 친중을 한 대가가 부패로 이어지고 정권 권력의 어떤 그 고착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금 이렇게 쿠데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서. 제가 이거 아까 주식 얘기 좀 했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주식도 주식인데 주식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더 내려갔습니다. 104.75 포인트가 내려가서 3.02%가 하루에 깎였다. 어마어마한 지금 사정인데. 한마디만 얹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해서 G2라고 예전에 보통 얘기하고 이제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뭐 10몇억 되니까 그렇지.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력이 세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할 때는 내수 시장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돼요. 인구 필요 없어. 땅덩이 필요 없어. 내수가 얼만큼 많은 소비력을 지니고 있냐고 하는 건데 미국이 중국 2배예요 거의. 30조예요. 30조 달러지. 네. 근데 중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시장이야? 미국이지. 미국이 2배 가까이 크잖아요. 네. 인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수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력을 갖고 있냐. 이거 딱 하나만 보면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이 두 개 시장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딜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작은 시장부터 버리지 어떤 바보가 더 큰 시장을 먼저 버립니까? 아니 그리고 따지면 돼요.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떨어져서 중국과 잘 지내는 나라들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미국과 사이를 좋게 가져가는 나라들은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혹은 경제적인 불안정이 크게 없어요. 제가 사실은. 아까 설명해드린 거 좀 이어가 볼게요. 진짜 저는 우려가 됐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 캡처된 거 하나 띄워주세요. 그 석관으로 배포된 행사 어쩌고 써 있는 거 그거 띄워주시면은 국표원과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 선급협회가 띄워달라니까요. 그 띄워주시면은 오늘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미국 선급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선 분야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다. 뭐 요런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저희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금석관으로 기 배포해드린 행사는 미 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작스레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철회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미 조선협력 지원을 위한 선박 기자재 인증 기반 마련. 그러니까 보통 인증 기반 마련이라는 건 서로 뭐 그러니까 수치 같은 거 이런 거 KS 마크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두량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그 수출품이 우리나라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안 할 때 네.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협회나 뭐 SGS나 뭐 프랑스에는 비박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인증기관들이 한국에 지사를 내거나 어떠한 협회나 이런 데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요 네.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기준이 우리 국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좀 봐주자 이런 수치를 정할 때 그 나라들이 항상 한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자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금 부러졌다는 거죠. 선박 일단은 스탑 이렇게 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뭐가 됩니다. 제일 우려가 되느냐. 네. 우리가 이제 마스가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마스가 미국 그 선박 뭐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부러진 게 선박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박 관련해서 시험 인증 절차를 국내 기관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이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도자료로 철회를 하면서 미국 측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작스레 연기가 됐다. 이게 3,500억 불 좀 투자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던 미국 그 투자 준비를 했었던 이게 되게 좀 큰 게 뭐냐면 마스가도 지금은 위기다. 이제 우리가 물건을 보내잖아요. 배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이제 무역할 때 그러면은 인증서 받으셨어요 하면은 시험원들이 컨테이너나 이제 최종 물건을 보고서 맞네 하고 사인해주고 그 인증서가 없으면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 수입자가 도착을 했어. 물건이 도착했어 거기 포트에. 그럼 그 인증서를 내야 돼. 근데 인증서를 안 내면 야 여기 못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증서에 관련돼서 되게 예민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럼 물건 다 만들어 놓고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그널이 지금 되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한미 간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두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 대한민국은 역사 지금 건국 이래 한 번도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강력한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반미의 길을 걸었던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수준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좌파 진영에서 미국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인석 총리처럼 막 우리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막 협박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두려워요. 아니 그 부의장님 사업하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 사업하다 보면은 뭐 관을 상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꼭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때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일단 니즈 파악부터 하죠. 뭘 원하는지. 아니 근데 빌어요, 안 빌어요? 니즈 파악을 하고 빌어야 될 상황이면은 빌고 뭔가 줘야 될 상황이면 주고 그렇게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무릎부터 꿇거든요. 제가 잘못했다. 네, 봐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제 동기가 조선에 있을 때 조선 NS에서 관둔다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고 빌었어. 근데 지금 나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네가 나가면. 근데 이 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 일단 정상화로 돌려서 이게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부의장님도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뻐대기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아니 본인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면? 일단 관계부터 뭔가 좀 풀어갔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어제 그 박수영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이 약간 무리가 있는 걸 느꼈던 게 그 박수영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145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네, 대변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145명 모인 자리에서 그 외신 언론 보도 보면은 각국 정상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1시간씩 기다리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갔다 한들 거기서 그 자리마다 대화의 내용들이 다른 건데 거기서 우리 관세 얘기하고 이렇게 하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야당에서도 공세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면은 여야 다 떠나서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은 딱 하나만 하면 다 끝났다니까. 카니에 웨스트를 배우면 돼요. 카니에 웨스트가 사인을 잘 안 해줘. 근데 한국 와서 어떤 아저씨한테 사인을 해줬단 말이야. 뭐라고 했는지 알아? Fuck 아디다스. 한 방 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바로 사인해주고 갔어. 그건 이제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떤 친구들이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렇게 하니까 아디다스. 기분 좋았고 그때부터. 예. 아디다스가 옛날에 이지부스트라는 그 걔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뭐 발언 없다고 이상하다고 했고 관계를 끊었었거든요. 뭐 사인도 안 하고 있는데 fuck 아디다스 단 한 방에 끝났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지나갈 때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될까요? Fuck China. 어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거 딱 알잖아 우리는 답을. 우리 오늘 노딱 붙겠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저는 그때 정상회담 때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 그 화제가 됐던 건 사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이 그쵸. 왜냐하면 이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기분 좋게 만들려는 일종의 아첨이었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왜? 저 아첨이 국익을 대변하는 거라면 말 한마디에 네. 천냥빚을 갚는다면 그렇죠.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럴 거면 끝까지 그러고 가지 왜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강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니즈를 도저히 못 맞추게 해줬으면 애티튜드라도 좋아야 돼요. 일단 애티튜드가 좋아야지. 말씀하죠. 무릎 꿇는 게 애티튜드거든요. 무릎 꿇고서 시작하면 일단 기분 좋잖아. 145개국이 왜 1시간씩 기다려서 사진 찍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야 관세 이거 깎아줘라고 얘기하려고 찍어요? 아니에요. 일단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성의를 다한다. 내가 너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상대편 기분을 좋게 해주고 협상장에 들어가야지 협상이 되죠. 그런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갈 때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This is Brooks Brothers. You 그렇죠. know? 이러면 끝이야. 이게 민주당 내부의 또 이해관계하고도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대통령이 너무 또 친미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진보좌파 진영 내부에는 또 반미의 기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보다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어떻게 뭐가 힘들어요? 지금 3,500 200석 갖고 있고 대통령 됐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미국과의 관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미국 중국 아니 그러니까 사이에 껴가지고 미국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게 힘든 거죠. 용기가 없는 걸 힘들다고 해야지 왜 미국과의 협상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그 용기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무 아니, 돌발 변수가 그 용기를 많으니까. 안 내서 돌아오는 건 저는 뻔해요. 노성철 위원장님의 부위원장님의 그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노성철 내 부위원장님은 편 들어. 충분히 그 반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과는 결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아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현민 기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포인트가 똑같은 건데 200석 가지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도 하고 있고 뭐 지지율도 50% 위에서 놀고 있고 막 뭐 국민의힘은 뭐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지고 거의 뭐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힘드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처한 모든 위기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위기는 본인들의 새치 혀끝에서 나온 거예요. 야당일 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반미 선동 구호하고 야당일 때 정치적인 어떤 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반미의 선봉내에 서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연대하고 그들을 기용하고 그들한테 어느 정도 엑스큐즈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쌓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다 내가 힘들다 막 미국이 너무 안 해준다 반미고 왜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솔직해져야 돼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미국이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러려면은 내가 해온 과거 때문에 어렵다면 단절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5개국 우리 바빠 죽겠는데 거기 어떻게 가냐 145개국 중에 맨 앞장에 서 있어야지 이거 해결하려면.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에서 가장 좋아하는 옛 지도자들 뭐 하여튼 뭐 그걸 떠나서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우파잖아. 근데 개혁경제 했죠. 김대중 대통령 친일파 제일 싫어하는 정당에서 일본 문화개방 다 했고 노무현 대통령 미국 한미 FTA 했고 자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지도자인데 문재인이 제일 못한 게 뭐야? 그 일본이랑 그 위안부 협상 그러니까 빠그라지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니까. 지금 자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친미잖아요. 그럼 지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가면 그때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거지. 왜 그걸 못 하냐고요. 너무 좋지. 200석 갖고 있는데 왜 못해? 알겠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 많이 하셨고 오늘 노성철 물 의원 좀 마셔야겠어. 힘든 자리다. 네, 뭐 이거 솔직히 우리가 뭐 김금혁 보좌관도 그렇고 김성열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가가 안 되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같은 아니, 생각을 다 하고 명확하게 있고 보이는데 안 하니까. 노선이 좀 다른 것뿐인데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저 이쯤에서 좀 중요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님 동재햄 오늘 노딱이 예상됨으로 조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 어떻게 읽어야 지금은 되냐. 최우민 기자님 오늘 정말 딱 맞는 얘기만 하셔서 멋집니다. 솔직히 오늘 노딱 예. 안 될 걸?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랑 구글이 국정감사에 불려올 직전이라서 아니, 아까 퍽차 얘기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요즘은 지금 함부로 지금 노딱을 못 주는 게 네.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거 노딱 관련해서 이제 털릴 게 분명하니까. 알겠습니다. 진지통님 감사합니다. 태민유님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3,500억 불이 아니라 친중하지 말라는 암시다. 그리고 그럼 실력을 키우던가님 호호 코슈프림망을 쏘호호라고 감사합니다. 그 페페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제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페페. 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상록수님, 최우민 기자님 며칠 전 친절한 상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상담하고 다녀? 저는 맨날 상담이 90%죠. 준비 중이신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자문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친절함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오, 누군지 뭔가 알겠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나탈리리님, 예, 금금형님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6월 아니에요? 내년 6월 7월쯤에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워싱턴 한번 갈게요. 네. 같이 가요. 네, 당신 결혼했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미국 좋아하니까 자주 가야죠. 아니 와이프가 보내줘? 같이 가야죠. 예. 그럼 내가 왜 가요? 아니 뭐 따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예, 예. 예. 거기서 만나도 되지 뭐. 예. 저 아니야. 뭘 또? 워싱턴 말고 시카고 가면 안 돼요? 제 시카고 불스. 시카고에서 만나요, 네. 그러면? 워싱턴은 야구 저기 없나 농구팀이? 있어요. 그 있는데 되게 워싱턴 못해요. 블리츠인가 옛날에 네. 위저든가 지금? 블리츠인가 위저든가. 아 워싱턴 네, 옛날에 네. 저 주원 있던 데구나. 거기다 이제 DC 유나이티드라고 축구팀도 있고 옛날에 웨인 루니가 뛰었던 팀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맨날 저희가 다루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진짜 3,500억 불 이거는 정파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 국가가 좀 어떻게 될지 저 같은 그 민초가 매일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비록 제가 뭐 주식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일 걱정하면서 살고 있어서 이거 하루빨리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네. 예측을 못 하겠어. 나는 예측 가능한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불안불안한 이거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난 지루하고 심심하고 약속 없는 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불안해. 계속 이거 또 뭐 터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거. 12월이 제일 불안했어요. 어? 작년 12월이. 솔직히 12월 때 개업 났을 때 내가 그랬어. 뭔 병신 같은 일이 벌어졌어? 이러고 다음 날 별 그게 없었어. 난 솔직히 개업 개업 현장도 때는 갔었는데 한 2-3시간만 불안했어요. 그냥 저 그 미친놈 다음에 이러고 정리가 빨리 많은 끝났어요, 건데. 사실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유, 아니야, 그건 난 아닌 것 그거 같은데. 그건 동의 아닌데. 못해. 12월 내내 불안했고 12월, 1월, 2월, 3월. 탄핵 날 때까지 네. 계속 불안했지 그건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 계엄 했을 때 한 사람이 계엄을 한다고 해서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난 전혀 뭐야 저거 이렇게 되지. 그때 당시에 전국 자체가 너무 불안했죠. 그냥. 나는 매우 예. 불안했어. 혹시나 탄핵한다면 그래요? 또 얼마나 어떻게 될까. 뭐 윤석열 나는 대통령이 너무 불안했어. 싫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아니 그게 정치적 불안함 여의도 사람들 말고 그냥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뭐 금리나 아니면 무슨 뭐 수출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일상의 있어요. 생활을 저는 얘기하는 이제 거지. 경제학 쪽을 배웠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안정성 있잖아요. 예측 네. 가능성과 안정성이 네. 경제 정책에서 핵심이에요. 핵심이잖아요. 예, 특히 근대 경제학에서 현대 경제학에서 완전 핵심이에요. 정부가 어떠한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충격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민주당 쪽 정부가 잡으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임대하는 사람들 힘들다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때려서 가격선을 이렇게 그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소비 쿠폰 푼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때려버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예측대로 안 흘러가.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빼겠죠. 그럼요. 외국에서 투자를 안 해요. 이게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민주당 쪽 정부가 정말 시장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시장 개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많이 안 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해요.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